네, NCS 학습 모델 통합 구현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요, 통합 구현은 여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까지 내려오잖아요. 네, 저희가 정보통신 대분류 밑에 정보기술 중분류 밑에 정보기술 개발 소분류 밑에 세분류가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밑에 있는 게 통합 구현이에요. 통합 구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은 구현인데 통합 구현이라는 건 전체적인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섭렵해서 구현하는 게 통합 구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볼까요? 여기 보면은요, 이런 그 부분이 있어요. 연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 통합 구현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연계 데이터 구성하기. 제가 이걸 뭘로 하려고 그러냐면 저희가 로그인 할 때 여기 데이터 쭉 넣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이 드럼통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네, 드럼통 모양으로 보여줘요. DB 데이터베이스. 뭐 광고에 한참 DB 이렇게 나오는데 뭐 무슨 보험사인가요? 어쨌든 저는 데이터베이스밖에 생각이 안 나요. DB 하면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이 연계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로그인 할 때도 아이디 패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연계를 해야지 이 사람 아이디 비번을 가지고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주겠죠? 네, 그러니까 연계 데이터 구성하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페이지에 로그인을 했을 때뭐 어떻게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연계 메커니즘.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 뭘 통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코드 이런 또 방법. 또 우리가 AJAX라는 방법을 또 쓸 건데 DB에 왔다 갔다 하는데 비동기 통신이라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성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내부, 외부, 내외부 연계 모듈 구현하기.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 저기 서버 쪽에서 구현되어 있는 코드랑 우리가 또 여기 로컬에서 받아서 스크립트 따라서 처리하는 것들이랑 이런 것들이 전부 연계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조금 더 폭넓게 한다면 다른 그 시스템하고도 연계하는 걸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습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계 요구사항, 여기 이제 키워드 이제부터 보면 키워드. 여기 있는 걸 다 뭐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고 키워드. 모듈 간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컨트롤 F, 컨트롤 V.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나온 바로 이거예요. 자, 통합 구현의 개념이 있어요. 통합 구현. 네, 통합이라는 건 뭐 당만 통합 어떤 무슨 당 해가지고 정체도 당이 있으면 통합한다고 그러잖아요. 구현에도 통합이 있나 보지? 뭐 합치는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 통합 구현은 사용자의 여기 보면 요구사항을 뭐 한다고요? 통합 구현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한대. 나 이런 거 해줘. 해줄 때까지 얘기하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출자한 사람이에요. 돈을 낸 사람이라 이거지. 돈 안 주겠죠. 요구사항이 관철이 한다고 왜 돈을 왜 줘? 그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려고 사실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이 사람이 뭔가 이제 구상한 새로운 서비스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단위 기능을 하는 모듈 간의 연계와 통합이다. 그러니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날씨 정보를 그 홈페이지한테 뿌리고 싶어. 그러면 날씨 정보를 내가 구해오나요? 날씨 정보를 내가 뭐 다 중계탑 세우고 인공위성 통신해가지고 날씨 정보를 내가 얻어내나요? 아니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하고 연계를 해야 되죠. 예컨대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주식 정보 그러면 주식 정보 뭐 내가 주식 정보를 가서 다 체크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입력하나요? 아니잖아. 그런 거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하고 연계한다. 보통 이제 그런 정보적 기능적인 연계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통합 구현이라는 건 이런 게 전반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통합 구현의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이라는 거 밑에 보면은 송신 시스템 보내는 거, 중계 시스템 중간에 중계하겠죠? 수신 시스템 받아가지고 다시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또 결국 여기에서 뭐 폰에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조회해 볼 때도 중계 시스템을 통해서 그 원 데이터를 보내는 데가 있겠죠.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모듈 간의 연계 통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엔터티 관계도 요거를 이제 흔히 그리거든요. 엔터티 관계도 데이터에 관련된 거예요. 컨트롤 F3. 자, 엔터티 관계도다.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오늘 좀 들을 건데, 뭐냐면 회원 정보만 지금 얘기할 거야. 우리 사이트의 회원들의 정보를 어떻게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그 사람들은 사이트에서 어떤 혜택 또는 뭐 어떤 특별한 뭐 기능을 이용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라고 정의하는 게 엔터티 관계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정보들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엔터티라고 하는 거는 뭐냐? 데이터베이스에서 엔터티는 실체, 개체,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엔터티로 구성된 엔터티 집합은 그런 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2개 이상의 정보인데 뭐냐면 뭐 이 사람 아이디, 비번 뭐 이런 정보들 있죠. 집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모여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엔터티 하나하나를 엔터티라고 해요. 그래서 엔터티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정보의 의미 있는 정보의 단위 또는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속성과 2개 이상의 객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 정보는 묶어야 되거든요. 묶음의 최소 단위 둘이잖아. 사람도 한 사람만 있으면 사회라고 안 그러죠. 둘 이상이 사회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생기려면 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도 2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을 개체를 지닌 동질성의 의미를 가진 독립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사용자 정보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엔터티 이제 그런 관계도를 여기다 그린 건데 밑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밑에 얘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고객 정보가 있어요. 그죠? 고객 정보. 이런 걸 고객 테이블이라고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겠지, 이제. 고객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상세주소. 고객명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주문을 했겠지. 그럼 주문번호, 일련번호, 주문 일시, 고객번호. 어떤 고객이 저장했는지는 고객 정보를 전부 다 얘가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 주문 정보 안에 고객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지. 고객 번호를 갖고 있어서 어떤 고객의 정보는 쫙 있지만 그 고객이 이 물건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보내려면 이 사람 주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세 주소로 보낼 수가 있죠. 이 데이터가 전부 다 있는 거야. 연관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대 하나가 얘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편 번호는 여기 우편 번호 정보에서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원 데이터고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일대 다 이쪽에 그죠? 여기 하나를 얘가 참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를 이쪽에서 참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를 또 상품은 주문 정보 안에 상품 정보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문한 상품 번호는 이건데 그 상품이 뭐냐는 거를 상품 정보 테이블에서 전부 갖고 있겠죠. 상품 번호 하나에 등록되어 있는 거야. 이 상품은 뭐고 분류는 뭐고 단위는 뭐고 판매 업체 번호는 뭐고 이런 것들이 이 테이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상품 정보에서 뭐 가격 정보다 그러면 뭐 적용 시작을 종료를 해도 가격 단위 같은 것들이 가격 정보 테이블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업체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엔터티예요. 이게 엔터티 업체 정보, 엔터티 상품 정보, 가격 정보, 엔터티 우편 정보, 엔터티 고객 정보, 엔터티 주문 정보, 엔터티 이런 엔터티 간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걸 쭉 그려놨죠.
이게 relationship, 관계도예요. 엔티티 관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엔티티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할 뿐이야. 엔티티라는 말을 통해서 ERD라는 말을 그 회사 가시면 ERD, 야 ERD 한번 봐봐. ERD 뭐라고 돼 있는지. 그거 가지고 다 나와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설계 도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테이블을 짠다든가 그럽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거는 이런 그 정보를 담을 네, 그런 그 정보의 종류를 쫙 정의해 놓은 게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공통 코드 정의서, 뭐 데이터 모델링 기술서, 테이블 간의 연관도, 테이블별 칼럼이 정의된 테이블 정의서, 공통 코드 및 공통 코드 값에 대한 설명서, 사용자 요구사항에서 데이터의 송수신 가능 여부, 데이터 형식 및 범위 등을 확인한다. 데이터 관계도라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엔터티 관계도, ERD라고 그러는데 그 ERD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엔터티 관계도. 아시겠죠? 전체 정보의 연관성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그게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를 그려놓은 게 엔티티 관계도고 이게 데이터를 설계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수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탭을 안 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내용, ERD라고 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딱 이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ERD가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있거든요. 10별자. 예를 들어서 고객 번호가 10별자예요. 이 여러 데이터들을 끌어주는 유일한 키가 하나 있으니 그게 프라이머리 키예요. 프라이머리, 유일한 키. 프라이머리, 유일한 키. 그래서 주문 정보에는 뭐 이렇게 키가 두 개가 묶여서 하나로 작동하기도 해요. 주문 번호, 일련 번호 이런 걸로. 상품 번호, 업체 번호 이런 게 전부 다 거기를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유일한 키가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름도 똑같고 전화번호 똑같을 수 있나? 어쨌든 동일한 정보가 있더라도 고객 번호가 다르잖아.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게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별자를 찾아보시면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식별자는. 식별자, 프라이머리 키 나와 있죠? 식별자. 송신된 정보가 수신 시스템의 어떤 데이터에 해당되는지 추출하기 위해서는 수신 시스템의 연계 정보의 송신 시스템의 식별키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는데 말을 읽으면 말이 어려워. 이게 무슨 얘기야? 송신 정보가. 그러니까 요청하는 쪽에서 받는 쪽이 데이터가 있고요. 그 받는 쪽 데이터 중에 유일한 키를 가지고 정의를 해놨어야지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디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네이버 아이디가 여러 개, 뭐 구글, 지메일 아이디가 여러 개. 하나잖아. 그 하나의 아이디를 가서 찾는다 이거지. 그게 그 식별할 수 있으니까 식별자. PK라고 쓰는데 프라이머리 키라는 말 정말 많이 써요. 프라이머리 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이건 이제 그 DB를 이제 관할하는 백엔드 개발자에게는 뭐 말할 수 없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프론트엔드인 우리조차도 이런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흐름상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뭐 직접 DB를 만지지 않더라도 거기 뭐 데이터 구분하는 키가 프라이머리 키 아니야?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이런 건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상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요. 스펠자 아시겠죠? 그리고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이건 뭘까요?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여기 같이 나와 있는데 송신 시스템 여기 나와 있네. 송신 시스템의 운영 DB에서 연계 데이터를 식별 및 추출하여 인터페이스 테이블로 생성할 때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는 암호화.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실제로 실기할 때 이 내용이 나온다고. 우리가 오늘 실기할 오늘 또는 넘치면 내일까지 할 요 실기할 내용들이 데이터 암호화. 우리가 비밀번호를 암호화할 거예요. 네. 주민번호를 저희는 주민번호 안 쓰잖아요. 요즘 주민번호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주민번호 못 쓰죠. 그래서 이런 거 암호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암호화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암호화된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는 암호화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복구하자. 이건 뭐냐? 이건 암호화 방식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자, 그러면 암호화된 거를 다시 읽어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암호가 맞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 암호를 여기 보세요. DB가 있고 이게 약간 달라지긴 했구나. 이쪽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근데 이제 암호를 집어넣을 때 암호가 암호화가 돼서 들어가요. 암호가 다른 걸로 돼서 들어가요. 그런데 다시 나올 때는요. 이 암호를요 복호화를 해야지 되겠죠. 근데 이 암호를 풀어가지고 여기서 읽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이 암호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보이게 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데이터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암호화를 했어. 이 사람이 낸 암호를 암호화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아이디 비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로그인 하려고 그럴 때 그 암호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거 확인해 주는 모듈이 있어가지고 그 모듈에서 패턴을 보니까 정확히 맞아라고 확인해 주는 거야 그냥. 그거를 풀어가지고 뭐 그 사람이 직접 입력했던 문자가 뭐였는지는 절대 알 수 없어.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넣은 암호의 패턴이 이거하고 똑같아. 라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메서드들 내부적으로 심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들이 수신 시스템에서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복호화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암호를 푸는 걸 복호라고 그래요. 암복화 처리를 위해서 송신 시스템 간의 암호화 알고리즘 및 키 사전 협의하고 적용 방식들을 공유 배포해야 된다. 요즘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내부적인 똑같은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어떤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암호화 복호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네, 이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특히 웹에 있어서도 이거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할 얘기들은 많지만 우리가 키워드 체크기 때문에 쓱쓱 지나가죠. 오류 메시지, 오류 코드 및 메시지를 일관되게 참조. 이걸 전부 다 복사하면 됩니다. 연계 시스템에서 연계 응용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오류 코드, 이제 오류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메시지가. 오류 코드 및 메시지 내용을 일관되게 참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테이블 관리 방식과 파일 관리 방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과 파일을 관리할 때 그 이런 것들이 딱 정의가 돼가지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오류 메시지, 등록된 모모가 존재. 그리고 오류 원인은 똑같은 식별자, 동일한 등록된 모모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이런 것들을 정의해놔야지 에러가 났을 때 원인이 뭐야? 무슨 에러 메시지가 났어? 그럼 원인이 뭐야? 라는 게 딱딱 답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정의해놔야 된다. 이 얘기예요. 프로그램에 정의한 오류 코드 및 메시지를 일관되게 참조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거 보고 딱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무슨 저기 그 시스템 만들어 놓고 어디에서 이제 회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폰 같은 거에 문제가 생겼어. 어플리케이션이. 그러면 이제 그 저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고객센터에서 다 보고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다. 그럼 그런 내용으로 딱 검색을 탁 해가지고 탁 때리면 뭐 때문에 그렇다. 안내는 이렇게 한다라는 게 다 매뉴얼이 있어요. 자기가 딱 들어보고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메시지를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없는 어떤 케이스다 그러면은 그 개발 부서나 그런 기술자를 연결해 주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뭐 저기 뭐야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드디스크 문제에 대해서 이거 불이 깜빡깜빡거리는데 연결해야 돼. 그럼 뭐 어떻게 해보세요. 1번, 2번, 3번 매뉴얼대로 다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저기 부서 그 개발 부서 쪽으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엔지니어하고 얘기를 하니까 엔지니어가 그거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물건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받아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정의한 오류 코드 및 메시지를 일관되게 참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런 관리 방식이 있다라는 거. 네,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대칭 알고리즘이 뭐냐? 이거는 이제 아까 암호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암호화 알고리즘 중에서 이 암호화는 복호화는 불가능한 알고리즘으로 비밀번호 등의 정보에 적용한다. 암호화는 내가 아까 했던 얘기가 여기 나오죠.
단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은 암호화는 가능하나 복호화는 불가능한 알고리즘으로 비밀번호 등의 정보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복호화가 안 돼요. 사실 복호화는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풀 수 없어요. 풀 수 없는데 확인만 돼. 이게 동일한 패턴이야. 맞아.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true, false 값만 넘겨보는 거죠. 그래서 송수신 시스템 간의 동일한 암호 키를 사용한 여부에 따라서 대칭키 알고리즘과 비대칭키 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대칭키 알고리즘은 송수신 시스템 간의 동일한 암호 키를 공유하는 대칭이라는 건 양쪽이 똑같은 거죠. 네, 송수신 시스템 간의 동일한 암호화 키를 공유해서 암호화 키를 하는 거고 비대칭 키는 인증서 적용식 공개 키 공개 키 인프라스트럭처 같이 송수신 시스템 간의 상이한 암호 키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건 보안 때문에 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용자가 별도의 키를 예를 들어서 은행에 여러분들 무슨 할 때 은행에서 주는 요만한 그 조그만 그게 있어요. 그 번호가 계속 바뀌는 거죠. 이게 뭐더라? 그래서 그런 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 키를 따로 가지고 있어서 그때그때 입력할 때 그걸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대칭 키라고 할 수 있겠지. 양쪽이 똑같은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때그때 다른 걸 쓰더라도 이쪽에서 뭐 로직적으로 맞게끔 서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게 비대칭 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대칭. 그 얘기예요. 대칭키 알고리즘은 양쪽이 똑같은 키. 그래서 여기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 짤 때 알고리즘을 잘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은요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써놨거든요. 주어진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짤 때, 자, 먼저 함수 호출 확인, 그 다음에 기본 기능 막기 2번. 그래 놓고 작동을 시켜야 되니까 뭐 읽어 오기 이렇게 순서 쭉 쓰죠. 쓰면서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박잖아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런 순서로 해서 얘를 이렇게 기능적으로 우리가 적용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알고리즘. 알고리즘. 아시겠죠? 알고리즘은 매번 할 때마다 달라지고요. 뭐 알고리즘 훈련을 위한 뭐 이렇게 그런 과목들이나 프로세스를 보면요. 방법과 절차는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매번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리즘이에요. 아시겠죠? 문제 해결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즉 프로그래밍적으로 논리적인 거죠, 그게.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로 우리가 함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스키마라는 얘기 정말 많이 나와요. 스키마의 목적. DB에서 주로 쓰이는 말인데요. 운영 DB의 사용자 연결을 위해 사용자는 생성되는 스키마의 목적이 다르므로 물리적, 논리적 분리하여 관리한다. 뭐 그렇게 하래요. 근데 스키마가 뭔지 알아야지. 스키 탈 때 스키 타라 스키마인가요? 그것도 뭐 할 장난이고. 스키마는 뭐야? 스키마. 이런 단어예요. 스키마라는 단어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조직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모델링은 결국 하나의 스키마 이렇게 된다. 그리고 모델링을 막 해서 아까 같이 테이블 구조를 쭉 만들잖아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사용자 테이블, 무슨 뭐 구매 테이블, 뭐 상품 테이블, 무슨 테이블 해가지고 쭉 필요한 정보들을 나눠 가지고 연결시켜 놨죠. 이런 구조를 갖다가 그지? 조직이 잘 짜져 있잖아요. 조직이나 구조 이런 것들을 스키마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는 뭐 설명을 여러 가지로 안 하고 말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스키마. 그래서 여기도 그죠? DB 연계되는 사용되는 생성되는 스키마의 목적이 다르고 즉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 데이터 구조가 되어 있는 테이블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트리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트리거는 송신 시스템의 운영 DB 테이블과 수신 시스템의 연계 인터페이스 테이블의 대상으로 구현되며 테이블 단위로 구현된다.
트리거는 그 뭐가 그러니까 뭐 저런 거죠, 여러분들. 글이 제일 간단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금 카카오톡에 어떤 글이 올라오면 알림이 오죠? 그게 트리거예요. DB에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폰으로 알림을 보내죠. 그 알림을 보내라고 프로그래밍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업데이트가 탁 되는 순간 업데이트가 되면 얘가 작동을 해가지고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트리거가 우리가 트리거 메서드도 있죠. 그 이벤트가 강제 발생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트리거 해가지고 이벤트명 해가지고 소스 코딩을 짰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DB도 이런 트리거, 뭐 밤 3시에 뭐가 되면 이메일을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또 데이터베이스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에 대한 이벤트의 반응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작업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 2시에 트리거 걸어놓고 데이터를 이렇게 백업하는 뭐 작업을 시킨다는 거. 그거는 이제 뭐 그 뭐지? 근데 이제 보통 트리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돌리는 일반적인 그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일정 말고 그뭐 메일이 오면은 나한테 알림 못 돼. 뭐 이런 것들. 어떤 메일이 어떤 뭐 단계가 격상되면 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그 폭염주의보 그래가지고 막 이메일 저기 뭐지 문자 막 날라오잖아요. 폭염 몇 도 이상 해가지고 거기서 탁 시스템에다가 야 지금 몇 도, 서울 몇 도 그러면은 갑자기 대상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리스트에 전부 문자를 촥 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트리거. 아시겠죠? 트리거가 그런 거. 트리거는 송신 시스템 되어 있는 게 마지막 웹 서비스란 네트워크. 웹 서비스란 네트워크. 웹 서비스의 방식, 웹 서비스가 뭐냐? WSDL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웹 서비스란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서비스 형태로 개방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유하는 기술. 데이터 공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주식 정보, 날씨 정보, 무슨 정보, 무슨 정보, 스포츠 정보, 뭐 무슨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한 화면에서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그 시스템이 얘 혼자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이 연계해서 갖고 들어와서 한 화면에다 뿌려줄 뿐이야. 그게 바로 웹 서비스예요. 그런 게 웹 서비스예요. 웹으로 연계해서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서비스 형태로 개방하는. 서비스라는 게 개방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서비스 어디 가서 서비스 받았다. 이런 것들은 그거잖아요. 우리 개방되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뭔가 이용할 때 서비스를 받는다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서비스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아키텍처, SOA,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공유하는 기술로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개념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웹 서비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 서비스 컨슈머가 SOAP 방식으로 이걸 뭐 SOAP 하면은 줄여서 부른 거예요, 이걸요. SOAP 방식 프로토콜이거든요, 이게.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SOAP, SOAP. SOAP 하면은 비누란 뜻이잖아, 원래 비누. 그래서 비누 뭐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비누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비누가 아니고 심플 오브젝트 액세스 프로토콜. 그래서 그 어떤 정보를 단일한 정보를 그냥 공개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인드 묶어서 그래서 수업 방식으로 웹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웹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업체가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거를 퍼블리쉬 공개하고 웹 서비스 컨슈머 소비자는 여기서 그 정보를 읽어갈 수 있게끔 find 그죠? 읽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웹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해 주는 거를 bind 이렇게 데이터가 결국 묶이는 거죠. 여기에서 제공해 준 데이터만 이 컨슈머가 읽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더 뭐 다른 걸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요 구조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만 일단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더 다른 얘기도 더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한 큐에 다 알고 가겠습니까?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생기면 그때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 SS가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요 잘 접수 안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압축된 내용, 뭐 배경 지식이 이만큼 있고 그걸 얘기를 들어야지 아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이만한 얘기 없고 그냥 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뒷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거.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짧은 글로 그냥 다 표현을 한번 몇 마디로 해버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래도 이제 여기서 제가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키워드로 제시를 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또 키워드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였지 이거였지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만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키워드 체크를 했습니다. 키워드 체크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정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